오늘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공부해야 할 어쩌면 이 시장의 심장과도 같은 프로젝트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메이커다오입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메이커다오에 붙인 별명은 디파이의 절대 반지입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 보셨죠? 그 반지가 모든 것을 통제하듯 메이커다오는 이더리움 디파이 생태계를 지배하는 가장 거대하고 기초적인 인프라입니다. 부제를 보시면 디지털 세계의 연방준비제도, 패드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쓰는 돈 누가 만드나요? 한국은행이나 미국의 연준이 찍어내죠. 그런데 이들은 정부기관이고 사람이 모여서 밀실에서 금리를 결정합니다. 반면 메이커다오는 코드가 돈을 찍어내는 탈중앙화된 중앙은행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이 지금 지갑에 가지고 있는 테더나 서클을 한번 보세요. 그건 엄밀히 말하면 디지털 달러 교환권입니다. 실제 달러를 은행에 넣어두고 그만큼 찍어낸 거죠. 하지만 메이커다오가 만드는 다이, 그리고 최근 리브랜딩된 USDS는 다릅니다. 블록체인 위에 있는 자산들을 담보로 오직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생성된 진정한 의미의 크립토 네이티브 화폐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단순한 코인 하나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원리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10년차 컨설턴트인 제가 장담하건대 메이커다오를 이해하지 못하면 디파이 시장에서 돈을 벌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거대한 시스템의 내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메이커다오를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쉬운 비유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한국은행입니다. 왼쪽을 보세요. 현실 세계에는 한국은행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존재 목적이 뭐죠? 물가 안정과 통화 가치 방어입니다. 이를 위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죠. 우리가 쓰는 현금은 원화이고 만약 한국은행이 주식회사라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 따로 있겠죠. 이제 오른쪽 메이커다오를 봅시다. 똑같습니다. 메이커다오라는 디지털 중앙은행이 있고요. 여기서 발행하는 현금이 바로 다이, 최근 이름으로는 USDS입니다. 그리고 이 은행의 정책을 결정하는 투표권, 즉 주식이 바로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메이커, 리브랜딩 후의 스카이 토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가치, 현금과 권한, 주식의 분리입니다. 과거 루나 사태 기억하시나요? 루나는 담보 없이 알고리즘만으로 가치를 유지하려다 실패했죠. 하지만 메이커다오는 철저하게 담보를 기반으로 돈을 찍어냅니다. 한국은행이 금을 보관하고 돈을 찍듯이 메이커다오는 이더리움이나 미국 국채를 금고에 넣고 돈을 찍습니다. 투자자인 여러분이 가져야 할 포지션은 무엇일까요? 현금인 다이를 들고 있는 건 가치 변동이 없으니 투자가 아니죠. 여러분은 이 은행의 주인이 되어 은행이 돈을 잘 벌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주식, MKR 스카이를 사야 하는 겁니다. 이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뒤에 나올 수익 모델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행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갈까요? 저는 이걸 초고성능 디지털 전당포라고 비룹니다. 화면을 보시면 사용자가 금고에 이더리움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다이를 대출받아갑니다. 전당포에 명품 시계를 맡기고 현금을 빌리는 것과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과담보입니다. 밑에 예시를 볼까요? 100만 원을 빌리기 위해 100만 원어치 이더리움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최소 150만 원 혹은 그 이상의 이더리움을 맡겨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더리움 가격은 변동성이 심하니까요. 만약 이더리움 가격이 폭락해서 담보 가치가 빌려간 돈보다 낮아지면 은행은 망하겠죠? 그래서 메이커다오는 담보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돈으로 담보를 팔아버립니다. 이걸 청산이라고 합니다. 냉정해 보이지만 이 시스템 덕분에 메이커다오는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1달러 패깅이 무너져서 망한 적이 없습니다. 은행원도 심사역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코드가 이 모든 과정을 24시간 감시합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대출에 간 사람들은 이자를 내야 하고 청산당한 사람들은 벌금을 냅니다. 이 막대한 수수료가 어디로 갈까요? 바로 이 은행의 주주, 즉 MKR 토큰 홀더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 코인 사면 돈이 되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메이커다오가 단순히 코인 담보대출만 해줬다면 지금의 위치에 오르지 못했을 겁니다. 메이커다오는 RWA, Real World Asset, 실물 자산의 선구자입니다.
쉽게 말해 금고에 쌓여 있는 수조 원어치의 담보자산 USDC 등을 가만히 놀리지 않고 미국 단기 국채 T빌스를 사들인 겁니다. 2026년 현재 미국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지만 여전히 국채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원입니다. 메이커다우는 2022년부터 공격적으로 미국 국채를 매입했고 여기서 나오는 이자 수익만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다른 코인 프로젝트들은 자기네 코인 가격이 올라야만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메이커다우는 코인 시장이 폭락하든 말든 미국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확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듄 애널리틱스 같은 데이터 사이트를 보면 메이커다우의 연간 수익, 레베뉴는 웬만한 코스닥 상장사 영업이익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메이커다우를 안정적인 우량주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블록체인 기업이 현실 세계의 국채 시스템을 빨아들여 수익을 내는 괴물이 된 것이죠. 앞서 메이커다오가 국채이자로 돈을 엄청나게 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 돈은 다 어디로 갈까요? CEO가 챙겨갈까요? 아닙니다. 메이커다오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대신 스마트번이라는 기가 막힌 시스템이 있습니다. 화면의 프로세스를 따라가 봅시다. 1. 국채이자와 대출 수수료로 막대한 수익이 쌓입니다. 이 돈으로 시장에 풀려있는 MKR 토큰을 시장가로 사들입니다. 그리고 사들인 토큰을 영원히 없애버립니다. 이걸 소각이라고 하죠.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애플이나 삼성전자가 하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과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시장에 있는 주식수가 줄어들면 내가 가진 일주의 가치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걸 서플러스 버퍼라는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즉, 메이커다오가 장사를 잘할수록 시중에 있는 코인 개수는 계속 줄어듭니다. 수요가 그대로여도 공급이 줄어드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것이 바로 제가 메이커다오를 구조적 가치 상승 자산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는 리스크 점검이 필수입니다. 메이커다우는 정말 안전할까요? 저는 백서에 적힌 이론보다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버텼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일명 검은 목요일, 블랙 터스데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공포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하루 만에 50% 가까이 폭락했던 날입니다. 이때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마비되면서 메이커다오의 담보 청산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습니다. 무려 60억 원 가까운 빚, 악성 부채가 생겨버린 겁니다. 은행으로 치면 뱅크런 직전의 부도 위기였죠. 이때 메이커다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시스템을 끄고 도망갔을까요? 아닙니다. 코드에 설계된 대로 부채 경매, 뎃 억션이 발동되었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MKR 토큰을 강제로 찍어내서 시장에 팔고 그 돈으로 구멍난 60억 원을 메꿨습니다. 당시 MKR 홀더들은 내 코인의 가치가 희석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1달러 패깅은 지켜냈고 프로토콜은 살아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역설적으로 메이커다오의 신뢰를 증명했습니다. 지구가 멸망하는 수준의 폭락장이 와도 이 시스템은 홀더들의 살을 내어주고서라도 달러 가치를 지킨다. 이것이 바로 10년 넘게 1위를 지켜온 저력입니다. MKR, 그리고 이제 SKY로 불리는 이 토큰은 단순히 소각되기를 기다리는 복권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책임이 따르는 권력입니다. 이 토큰은 거버넌스 토큰, 즉 투표권입니다. 메이커다오의 금리, 안정화 수수료를 몇 %로 할지, 어떤 코인을 담보로 받아줄지, 미국 국채를 얼마나 살지, 이 모든 것을 토큰 홀더들이 투표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방금 검은 목요일 사례에서 보셨듯이 시스템이 위기에 처하면 토큰 홀더들이 희석되는 방식으로 책임을 집니다. 권한과 책임이 아주 명확하죠. 이런 구조 때문에 실리콘밸리의 최상위 벤처 캐피탈인 A16G, 앤드리슨 호로이치나 패러다임 같은 곳들이 초기에 대거 투자했고 여전히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미들끼리 주고받는 밈코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관들이 매집하고 기관들이 의사결정을 내리며 실제 금융 시스템처럼 돌아가는 곳. 여러분이 포트폴리오에 안정적인 우량주 하나를 넣고 싶다면 비트코인 다음은 바로 이 거버넌스 토큰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시계를 2025년 하반기 그리고 현재인 2026년으로 돌려봅시다. 메이커다우는 작년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단행했습니다. 바로 엔드게임 프로젝트와 스카이 리브랜딩입니다. 기존의 MKR 토큰은 1대 24,000 비율로 쪼개져서 스카이라는 새로운 토큰으로 재탄생했습니다.
1주당 수백만 원 하던 주식을 액면 분할해서 접근성을 높인 거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다이도 USDS라는 이름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왜 바꿨을까요? 확장성 때문입니다. 거대한 메이커다오 조직을 서브다오라는 작은 조직들로 쪼갰습니다. 어떤 팀은 마케팅만 하고 어떤 팀은 RWA 투자만 전담하도록요. 마치 구글이 알파벳이라는 지주사 밑에 여러 자회사를 두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주목할 건 스카이 세이빙스 레이트, 즉 SSR입니다. USDS를 예치만 해도 미국 국채금리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이자를 줍니다. 이제 복잡한 지갑 조작 없이도 일반 대중들이 그냥 저축하면 이자 많이 준대 라며 들어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메이커다오가 꿈꾸는 엔드게임, 즉 대중금융으로의 진화입니다. 좋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죠. 저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장 싫어합니다. 메이커다오가 가진 치명적인 리스크, RWA의 역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앞서 메이커다오가 미국 국채로 돈을 번다고 칭찬했죠? 그런데 그 국채, 실제로 누가 보관할까요? 블록체인에는 국채를 넣을 수 없습니다. 결국 코인베이스 같은 중앙화된 기관이 대신 보관해줍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코인베이스에 있는 메이커다오 자선 동결해라고 명령하면요. 혹은 코인베이스가 파산하면요. 탈중앙화를 외치던 메이커다오가 역설적으로 가장 중앙화된 리스크에 노출된 겁니다. 실제로 과거 USDC 사태 때도 담보 가치가 흔들린 적이 있었죠. 수익성을 쫓다 보니 탈중앙성을 일부 희생한 겁니다. 또한 소수의 고래, 대량 보유자들이 투표권을 독점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이자율을 조작할 수 있는 거버넌스 공격 가능성도 늘 존재합니다. 투자하실 때 이 점을 꼭 명심하세요. 메이커다오는 완벽한 탈중앙화 코인이다 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현실 금융과 타협한 하이브리드 금융 시스템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 설명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진 믿지 마세요. 블록체인의 장점은 모든 장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글에 듀운 애널리틱스 메이커다오 레베뉴라고 검색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메이커다오가 국채로 얼마를 벌고 있는지, 금고의 담보는 얼마나 쌓여 있는지 실시간으로 다 나옵니다. 제가 10년간 이 바닥에 있으면서 깨달은 건 하나입니다. 실적이 있는 놈은 결국 간다는 겁니다. 밈코인이나 김치코인처럼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건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메이커다오는 매년 수천억 원의 이익을 내고 그 돈으로 자기 주식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너무 가볍거나 위험하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디지털 세계의 연준, 메이커다오, 스카이를 공부하십시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